작은 별 모양 점. 어, 저거 내 어깨에 있는 점? 식당 휴게실. 설거지를 마친 최서연은 무심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방송. 중년 여자는 단 하나의 단서를 말했습니다. 오른쪽 어깨 뒤 작은 별 모양 점. 그 순간 최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점이 바로 자기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죽고 보험금에 아이들까지 뺏기고 쫓겨난 인생. 그런데 화면 아래 뜬 이름 하나. 대한민국 최고 한정식 명장. 그리고 지금 최서연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식당의 주인.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짙게 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공간 속 최서연은 텅 빈 눈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강민주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지어주던 바로 그 미소였네요. 까만 상복은 낯설었고 가슴에 달린 흰 상주 표식은 현실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뺨 위로 허망함만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미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9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보육원 문턱을 넘던 날부터 들어왔던 목소리. 자신을 거두어준 원장이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오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냉정함을 온몸에 두르고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몸이나 추슬러라. 아직 갈 길이 멀잖니. 시어머니의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건조한 말투였어요.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야지.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오미숙은 영정 사진을 한번 힐끗 쳐다볼 뿐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서연의 지친 얼굴에 모처럼 박혔어요. 조문객들도 다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중요한 이야기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미숙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 대신 차가운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꽤 되더구나. 네, 못 들은 거 아니지 않니? 내 남편, 내 아들 목숨값 말이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빈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꺼낸 첫마디가 고작 보험금 이야기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슬퍼한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니.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할 때야. 오미숙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민준이 보험금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워야겠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내가 뭘 알아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애들을 키우겠니? 내 아비한테 버림받고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너한테는 벅찬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민준 씨 아이들이고 제 아이들이에요. 내가 뭘로 키울 건데? 당장 내일부터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오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어요. 평생을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온 내가 전문가다. 아이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그 환경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어머님, 보육원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된다는 거지? 내 손주들을 내가 돌보겠다는데. 그리고 그 보험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넌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단다. 서연은 붙잡힌 어깨를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거두어 주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의 민낯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심장을 마구 핥히는 듯 아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다.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 아이들 미래가 걸린 일인데 제 아이들 미래는 제가 책임져요. 민준 씨가 없어도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허튼 소리. 오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갈 데 없던 널 거두어 내 아들과 짝지어 준 게 누구인데.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내 앞길을 막겠다고? 어머님, 내 고집이 너와 내 아이들을 어떤 지옥으로 밀어넣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렴. 결국 모든 건 내 뜻대로 될 테니. 마지막 말을 얼음처럼 뱉어낸 오미숙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하고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 그 안에 담긴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것을 쟁취하려는 탐욕과 잔인함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요. 영정사진 속 민준의 미소가 마치 다가올 불행을 경고하는 것처럼 아프게 번져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지 고작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최서연은 보이지 않는 칼날들에 사정없이 베이고 있었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설 때 마주친 앞집 아주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네요. 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그녀가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소곤거리던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어색한 침묵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늘 가던 단골 채소 가게에 들렀을 때 그 이상한 분위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서 와요, 새댁.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가게 주인이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시금치 좀 주세요. 그러게. 남편이 그렇게 가고 얼마나 힘들겠어. 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요? 그럼요. 며느리가 슬픔에 잠겨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도 잘 못 챙기는 것 같다고 안절부절 못하시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들 잃은 슬픔도 큰데 며느리랑 손주들 걱정뿐이시니. 주인의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파렴치한 며느리이며 시어머니인 오미숙은
그런 그녀까지도 보듬는 성인군자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괜찮아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듣자 하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면서요? 보통 독한 게 아니라고 다들 수군거리던데. 서연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자신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인지도 명확했습니다. 그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알아요, 알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슬픈 척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요. 원장님 입장도 있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산도 잊은 채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어머, 쟤 좀 봐 하는 주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육원 후원의 총무라고 자신을 밝힌 남자였습니다. 최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보육원 후원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원금 통장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후원금 통장이요? 네. 듣기로는 고 강민준 씨가 관리하시던 통장을 부인께서 인계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아, 네.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찾아서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통장에 있던 후원금 전액이 이틀 전에 현금으로 인출되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인출이라니요? 저는 그 통장에 손 뗀 적도 없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통장은 서연 씨가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며느리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몹시 상심이 크십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셔츠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후원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며느리.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씌우려는 누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아이들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 노리고 심지어 고아들 바깥까지 훔쳐간 악독한 여자. 서연은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라도 나가면 다른 엄마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에게 서연의 아이들과는 놀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의 해맑은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꽉 껴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서연은 마침내 오미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보육원 원장실 문을 열자 오미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쩐 일이니, 애미야. 여기까지 다 오고.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은 다짜고짜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내 걱정뿐인데. 걱정이요?
동네방네 저를 남편 보험금 노리는 요물로 만드시고 이제는 후원금까지 훔친 도둑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저를 걱정해서 하신 일이세요? 목소리 낮추렴. 애들 듣겠다. 오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없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단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것도 사실이고 후원금 통장이 내 손에 들어간 뒤에 돈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 않니? 제가 안 그랬다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건 전부 어머님이 꾸민 짓이에요. 증거 있니? 오미숙의 서늘한 한마디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믿지 내 눈물을 믿어주지 않아. 그리고 모든 증거는 지금 너를 가리키고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민준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래야 하는 거다. 내 아들이 남긴 핏줄들을 너 같은 애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봐라, 애들 얼굴이 며칠 사이에 얼마나 상했는지. 그녀는 서연의 등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남편 죽음도 슬퍼하지 않고 돈이나 탐내는 엄마 말이다. 그만하세요. 선택권을 주마. 조용히 보험금 포기각서에 도장 찍고 아이들 양육권도 나에게 넘겨. 그리고 이 동네에서 영원히 사라지렴. 그럼 후원금 문제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싫다면 넌 평생을 횡령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물론 내 아이들은 범죄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되겠지. 오미숙의 얼굴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와 손주들의 인생까지도 기꺼이 짓밟으려는 악마의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거실 공기가 칼날처럼 서연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오미숙은 보기 좋게 꾸려진 여행 가방을 바닥에 툭,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소품을 무대 위에 올리는 배우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 아들 죽자마자 보험금 챙겨서 애들 버리고 야반도주라도 하려 했니? 오미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가방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건 제 가방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시침이 뗄 줄 알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미숙은 서연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에서 서연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 없이 저 못 살아요. 서연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1000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입 다물어. 내 아들이 눈을 감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챙겨서 도망갈 궁리나 해.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애들을 버린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가방으로 다가가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낯선 옷가지 몇 개와 돈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시끄러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 이럴 줄 알았지.
처음부터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을 꽃뱀인 줄 알아봤어. 오미숙의 독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빼꼼 열리며 잠이 깬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6살 민준이와 4살 소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왜 화났어?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묻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민준아, 소미야, 괜찮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서연이 아이들을 향해 팔을 뻗는 순간 오미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만져. 애들 버리고 가려던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행세는. 비키세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에요. 닥치지 못해. 이 순간부터 넌 이 아이들 엄마 자격 없어. 너 같은 부도덕한 여자 밑에서 내 귀한 손주들 망치게 둘 순 없지. 오미숙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서연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가지마. 으앙. 할머니, 왜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을 심산으로 오미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들하고만은 헤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지나? 이미 내 시커먼 속셈이 다 드러났는데 제가 어떻게 애들을 버려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서연의 절규에도 오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서연을 보며 아이들은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엄마, 안 돼. 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넌 더 이상 우리 식구도 아니고 애들 엄마도 아니야. 다시는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날 생각 마. 오미숙은 현관문까지 서연을 밀치고는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밤바람이 서연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소미야,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은 차가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으앙, 엄마 가지마.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거리 위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어요. 엄마, 엄마.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서연은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손톱이 부러져라 주먹을 쥔 그녀의 눈에 처절한 분노와 도끼가 차올랐어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 아가들아.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핏기 어린 다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꼭 데리러 올게. 한겨울의 밤하늘 아래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한 엄마의 피눈물 어린 맹세가 차갑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린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항구 도시의 활기, 그리고 거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로는 겨울 바닷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며칠을 정처 없이 헤매다 그녀는 화려한 기와 지붕을 얹은 한정식 집수라간 앞에 섰습니다. 주방 설거지 직원 급구, 숙식 제공. 그 글자가 서연에게는 마지막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무작정 들어간 식당의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뜨거운 김이 사방에서 피어오르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성이 정신없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방 일을 총괄하는 듯한 중년 여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일 해본 적은 있어요? 겉보기엔 샌님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서연은 간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여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요. 저기 쌓인 그릇들 보이죠? 영업 끝날 때까지 저게 3번은 더 들어올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서연입니다. 난 박여사라고 불러요. 내 허락 없인 물 한 잔도 못 마실 줄 알아요. 그렇게 서연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 더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이들이 쓰던 작은 플라스틱 식기만 닦아보던 손으로 무겁고 사치스러운 사기 그릇을 닦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거기 새로 온 사람, 뭐해요? 구경 났어요? 손 안 놀립니까? 박 여사의 호통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저도 모르게 아타는 소리가 나왔어요. 엄살은 그릇 하나라도 깨면 당신 하루 일당으로도 모자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음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아, 소미야. 엄마 괜찮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기들 꼭 데리러 갈게. 이것 봐요, 서연 실했나? 여기에 음식물이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손님상에 이대로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박 여사가 헹궈놓은 그릇 하나를 집어들어 서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일손 부족해서 사람 구했더니 아주 짐을 들여놨네, 짐을. 주변의 다른 주방 식구들은 못 본 척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서연에게는 더 큰 가시가 되어 박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 서연이 퉁퉁 부른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벽에 기대 있자 젊은 주방 보조 한 명이 다가와 물컵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마셔요. 첫날부터 너무 힘드시죠? 박 여사님 원래 저러시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원래 손이 좀 느린 편인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주방은 속도가 생명이라고요. 아닙니다. 금방 익숙해지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들 나가더라고요. 서연 씨는 좀 오래 버텼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은 위로인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물컵을 단숨에 비우고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버텨야 했습니다.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는 상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방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급 요리가 담겼던 그릇들은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서연은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그릇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미끄러져 그만 접시 하나를 놓치고 말았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주방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산산조각난 접시와 사색이 된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눈 똑바로 뜨고 일하라고 했죠. 박 여사가 불호령을 내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어떤 접시인 줄 알아요? 명인이 직접 구운 백자인데 내 월급 다 털어넣어도 못 물어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치에 흩어진 하얀 파편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주방의 총 책임자인 조리장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을 한번, 서연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조리장님, 저기 새로운 아줌마가 그만. 됐습니다. 그릇이야 또 사면 되는 것이고. 조리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며 서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해서 치우고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상외의 상황에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운 좋은 줄 알아요. 조리장님 아니었으면 당장 쫓겨났을 테니까. 뭘 멍하니 서 있어요. 빨리 치우고 밀린 일이나 마저 해요. 서연은 묵묵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기 조각에 손끝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배정받은 좁은 골방에 몸을 뉘었을 때에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낼 수 있었어요. 욱신거리는 팔과 다리, 퉁퉁 불어 감각 없는 손가락보다 더 아픈 것은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아이들 사진을 보며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강하니까. 쏟아지는 그릇 더미와 주방의 텃세 속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고된 노동의 끝에 찾아온 짧은 휴식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습니다. 서연은 땀과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직원 휴게실 구석에 겨우 몸을 기댔어요. 욱신거리는 팔다리를 주무르며 잠시 눈을 감자 민준이와 소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얼굴들이 희미해질세라 그녀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단체 손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뼈마디가 다 쑤시네요. 젊은 주방 보조 미나가 앓는 소리를 하며 TV를 켰습니다. 소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다른 직원 몇몇도 넋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박 여사님은 뭐가 또 심사가 뒤틀렸는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시고 쉿! 듣겠어요.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서연이 슬쩍 눈을 뜨자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서연과 마주치자 서연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봐요? 할 일 다 끝내고 쉬는 겁니까? 설거지통에 그릇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 비우고 왔습니다. 서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TV 채널을 돌리던 미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 여러분, 저분, 우리 사장님 아니세요? 그 말에 휴게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수라간의 주인이자 직원들에게는 구름 위의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이화영 사장이었습니다. 진짜네. 사장님이 방송에는 어쩐 일로 나오셨을까?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인생극장 뭐 그런 건가? 화면 하단에는 33년의 기다림, 빼앗긴 내 딸을 찾습니다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휴게실의 공기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늘 차갑고 엄격해 보이기만 했던 사장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방 여사조차 굳은 표정으로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께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으셨다니 전혀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셨나 봅니다. 서연도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TV 속 이화영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시댁의 모진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제 편이 되어 주었지만 완고한 시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이화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결국 그날 갓난아기였던 제 딸을 빼앗긴 채 저는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헤치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서연 역시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힘없는 어미가 자식을 빼앗기는 심정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 시아버지. 33년이라니.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진행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따님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단서라도 있을까요? 이름이나 특징 같은 것이요.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름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아이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이화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서연이 오른쪽 어깨 뒤편에 작은 별 모양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매일 밤 그 점에 입을 맞춰주곤 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별 모양 점. 그 단어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휴게실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오직 TV 속 이화영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작고 예쁜 별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단다, 서연아. 서연은 저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 오른쪽 어깨, 자신의 오른쪽 어깨 뒤편. 어릴 적부터 그 자리에 있던 보육원 선생님이 하늘이 내려준 표식이라며 놀리곤 했던 그 희미한 흔적. 서연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요. 어디 안 좋아요? 옆에 있던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어서요.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별 모양 점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도 아닐 텐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이 수라간이었나 봐. 빼앗긴 딸 찾으면 임금님 수라상처럼 최고로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 아파라.
동료들의 대화가 파도 소리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남은 물이 쏟아졌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어디 아픈가?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휴게실을 나와 비좁은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오른쪽 어깨 부분을 거칠게 잡아내렸습니다. 낡고 작은 손거울을 들어 어깨 뒤를 비추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몸의 일부였던 작은 점. 그것은 이화영이 눈물로 설명하던 바로 그 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와 되찾아야 할 미래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화영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오픈을 앞둔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육수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위를 짓누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빠른 손놀림으로 그러나 소리는 절반으로 줄인 채 움직였습니다. 수라간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 이화영 사장이 예고 없이 주방을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 이쪽 찬장 위 먼지는 뭡니까? 매일 확인하라고 했을 텐데요. 이화영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흰 장갑을 낀 손가락이 쓱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끄러운 흔적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제 마감 때 분명히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미처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박 여사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 주방에 호랑이 같던 그녀도 이화영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될 뿐이었어요. 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나르며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 움직였습니다. 이화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TV에서 본 이후로 이화영은 더 이상 그냥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육수 맛이 조금 변한 것 같군요. 어제랑 간장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늘 쓰던 시간장 그대로입니다. 아마 오늘 들어온 무가 조금 달아서 그럴 겁니다. 조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화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주방 직원들의 숨막히는 침묵도 함께 이동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갓 세척을 마친 뜨거운 그릇들을 선반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무게 때문에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거기,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릇, 그렇게 위태롭게 들고 가면 깨지기 십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코앞에 이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고고한 얼굴, 슬픔을 머금은 깊은 눈.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요? 네, 사장님.
얼마 전에 들어온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박 여사가 황급히 달려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화영은 대답 대신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그 집요한 시선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푸석해진 피부, 피로에 지친 눈빛,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얼룩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 드세요. 단호한 명령에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서연의 눈에 담긴 처절함과 슬픔을 본 순간 이화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화영은 시선을 아래로 내려 그릇을 든 서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에 퉁퉁 불어 붉게 튼 손,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난 손가락, 거친 세월을 맨몸으로 살아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험한 일만 했나? 손이 말이 아니군.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동정도 비난도 아닌 그저 건조한 관찰에 가까운 말. 하지만 그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당신의 딸이, 당신이 잃어버린 딸이 바로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울부짖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필사적으로 참아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고무장갑 꼭 끼고 일하라고 단단히 주의해 주겠습니다. 박 여사가 또다시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박 여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여전히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연민과 기시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손이 저 지경이 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신경 좀 쓰세요. 이화영은 박 여사를 향해 차갑게 말한 뒤 마지막으로 서연을 한 번 더 흘끗 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폭풍 같던 그녀가 떠나자 주방에는 그제야 억눌렸던 숨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 사장님 가셨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서연 씨 괜찮아요? 사장님이랑 눈 마주쳐서 엄청 놀랐죠?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말이 아니군. 이화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을 선택하게 만든 현실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는 당신 앞에 딸로 나설 수 없어. 서연은 부르튼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처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서연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일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다리를 움직였죠. 막 뜨거운 물에 소독한 녹그릇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들고 좁은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한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찰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매섭지만 단단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주방을 순찰하던 이화영 대표가 서슬 퍼런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숨을 멈춘 순간 그녀의 젖은 작업복 깃이 옆으로 쓸리며 맨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화영의 눈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곳에 꽂혔습니다. 서연의 하얀 어깨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별 모양의 점. 이화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고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론 주의하도록 해요. 수라간의 그릇은 당신 몸값보다 비싸니까. 얼음장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제 어깨를 매만졌습니다. 방금 전 이화영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보았던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모습과 겹쳐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마감 후 텅 빈 주방을 정리하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온통 이화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 해도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을 단 한 줄기 빛일지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꼭대기 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운명 앞에서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한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살짝 열린 집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지친 기색이 묻어나는 이화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표님, 저 최서연입니다. 서류에 코를 박고 있던 이화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나타난 불청객의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서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용건이 있다면 내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요. 이화영은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낮에 제가 그릇을 나르다 넘어질 뻔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이화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때 대표님께서 제 어깨에 있는 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척 놀라셨어요. 제가 혹시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찾고 계신 분과 닮았습니까?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화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해 서연에게 박혔습니다. 당신, 지금 내 아픔을 이용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 시키기라도 하던가요?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대로 오해를 받고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기억은 아주 어릴 적 누군가 제 어깨를 만지며 노래를 불러주던 희미한 장면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이화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따님이 저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집무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화영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주방복깃을 옆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하얀 어깨 위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이화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서 있던 몸이 휘청거렸고 그녀는 겨우 책상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꿈속에서조차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었던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아! 이화영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절망뿐이던 서연의 삶과 그리움으로 점철되었던 화영의 삶이 교차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응접실의 공기는 묵직한 벨벳처럼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최고급 자수로 장식된 소파에 화려함이 오히려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듯했죠. 최서연과 이화영,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화영의 얼음보다 차가운 시선이었죠. 아가씨, 세상에는 우연도 많고 내 사연을 듣고 돈을 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점 하나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차가운 쇠붙이가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민이 깃들어 있던 이화영의 눈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경계심과 경멸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니라면 두 번 다시 사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이화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이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로 그 헛된 희망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주지. 그렇게 피를 말리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응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이화영의 비서가 하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 없는 얼굴이 차라리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네요. 비서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묵내와 함께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저 얇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찢겨진 과거와 막막한 미래가 모두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화영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향해 뻗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도 떨림 없던 그 손이 지금은 가을날의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찢는 바스락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응접실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검사 결과지. 이화영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위태롭게 흔들리며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상기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 확률은 99.9%로 판단됨. 결과지가 손에서 힘없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이화영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더니 억눌렀던 세월의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통곡이라기보다 찢겨진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내 딸, 내 딸아. 그 한마디와 함께 33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에게 돈을 노리는 파렴치 아니라 매도했던 스스로의 잔인함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가 아이처럼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 낯설지만 아련한 향기가 33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텅 빈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차마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이화영의 등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33년의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지옥에서 버텨야 했던 고독과 서름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서로의 상처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조금 진정이 된 이화영이 눈물로 얼룩진 서연의 얼굴을 소중하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 기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보육원에 있어야만 했는지요. 원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음이었습니다. 이화영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끔찍했던 과거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독히도 가난한 집의 딸이었고 내 아빠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망 높은 집안의 외아들이었단다. 우린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그 집의 문턱은 얼음으로 만든 성벽과도 같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먼 과거의 아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내 아빠 하나만 믿고 버텼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내 세상의 전부, 내 유일한 빛이었던 내 아가. 하지만 행복은 신기루 같았어.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날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냈어. 근본 없는 어미에게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잔인한 말과 함께 나는 너를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단다. 어떻게 매일같이 대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러다 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 시댁에서 점지해준 집안 좋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더구나.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내 존재가 걸림돌이 되었겠지. 그래서 내 아비가 제 손으로 너를 보육원 앞에 버리고 온 것이야. 마치 없던 물건처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훔쳐간 내 딸을 이제는 아비라는 자가 내다버렸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어. 이화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결심했다. 반드시 힘을 키워서 내 딸을 되찾겠다고. 그 지옥 같은 집안과 너를 버린 비정한 아비에게서 너를 되찾아오겠다고. 엄마.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이화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정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던 세상 가장 강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사업을 일으키고 너를 찾으러 다녔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뒤로 30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물에는 슬픔과 원망이 아닌 기적에 대한 감사와 서로의 아픔을 향한 깊은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33년의 지독한 어둠이 걷히고 두 사람의 세상에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눈물이 그치자 서연은 붉어진 눈가로 어머니 이화영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빼앗긴 아이들의 얼굴이 뒤섞여 심장이 저며왔습니다. 엄마, 제게는 되찾아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시어머니 오미숙의 악행, 그리고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날의 절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화영의 온화했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감히 자신의 딸과 손주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화영은 곧장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낡고 삐걱거리는 보육원 복도를 걷는 서연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뒤를 따르는 어머니 이화영과 정장 차림에 변호사 3명의 존재감은 낡은 공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원장실 문 앞에 멈춰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류를 보던 오미숙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한껏 수척해졌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을 한 서연, 그리고 그 옆에서 기품 있지만 냉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수라간의 안주인 이화영. 어머, 서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오미숙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시선은 서연 뒤에 선 변호사들에게 닿았다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원장님, 제 아이들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단호한 선언에 원장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경계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이라니요? 민준이와 소미는 좋은 곳으로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서연의 입가에 신락 같은 냉소가 걸렸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미숙 원장님, 저희는 최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후원금 횡령, 아동학대,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아이들 식비를 줄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 저희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건 보육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연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오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네요. 민준이가 폐렴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날, 당신은 병원 갈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당신 딸 인스타그램에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구두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민지가 당신에게 맞아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던 건요. 5살짜리 아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둘러대셨죠. 당신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마지.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학대하고 결국엔 팔아넘기기까지 했잖아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오미숙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기만 하던 이화영이 서늘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미숙 원장, 내 딸과 내 손주들에게 저지른 죄값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얌전히 아이들 어디 있는지 불고 수사에 협조하세요. 그게 당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유일한 길입니다. 이화영의 말에 오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퇴로가 막혔다는 절망감에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서연을 향해 악을 썼어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거둬줬는데 배은망덕한 것. 당신은 날 거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거지.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는
변호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압수수색 영장도 곧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순식간에 서연과 이화영, 그리고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보고 있는 오미숙만이 남았습니다. 끝났어요, 원장님.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오미숙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반격의 서막을 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고요한 수라온의 응접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는 연일 떠들썩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연과 이화영은 나란히 앉아 소파에 앉아 마치 딴 세상 이야기인 양 담담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른바 천사 원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후원금을 받아온 보육원 원장 오미숙 씨의 두 얼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지난 10년간 후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췌한 얼굴의 오미숙이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서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반복해서 비쳤습니다. 한때 인자함의 상징이었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탐욕과 악의에 찬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네요.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 씨에게 아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친모 서연 씨의 용기 있는 고발로 시작되었는데요. 서 씨가 수년간 몰래 모아온 증거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보육원 출신들의 추가적인 피해 증언이 빗발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화영이 나직이 읊조리며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공허함 같은 것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네, 변호사님. 서연 씨, 뉴스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었어요. 오미숙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졸업생부터 최근까지 오미숙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과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의 시선이 곁에 앉은 이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화영은 따뜻한 미소로 딸을 격려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 민준이와 소미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미숙이 죗값을 치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을 찾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실토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면서도 아이들을 당장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속상하니? 이화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걸요. 기적이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거지.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널 찾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이화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서연은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 곁에 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아마 오미숙이라는 사람 앞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거예요. 다시는 너 혼자 그런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TV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는 여전히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소음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와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던 서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곧 만나게 될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아, 소미야. 서연이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거의 다 왔어.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손 절대로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네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응접실에 정적을 깬 것은 한 통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며칠째 초조하게 소식만을 기다리던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뜬 김 변호사라는 이름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곁에 있던 이화영 역시 찻잔을 내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네요. 네,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연 씨. 네.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경찰과 함께 저희 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소파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다고. 내 아이들을 드디어 찾았다고.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놀란 이화영이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묻자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찾았대요, 엄마. 우리 민준이 솜이 찾았대요. 그 한마디에 이화영의 눈시울도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힘껏 끌어안아 오랜 세월 골마 터졌던 상처와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모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이들이 조금 놀랐을 수도 있으니 이화영이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햇살이 잘 드는 방 안쪽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서연의 눈에는 세상 가장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주나 소미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잔뜩 경계하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렁그렁한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졌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아이들은 대답 없이 서로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특히 동생 소미는 오빠의 등 뒤에서 고개만 내민 채 불안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우리 민준이 공룡 로봇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니? 소미는 딸기 케이크 사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 지었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 케이크 만들어줄까? 서연이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오빠 민준이의 동그란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엄마.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뱉은 한마디에 서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응, 엄마야.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두 팔을 벌리자 망설이던 민준이가 와락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동생 소미도 오빠를 따라 서연에게 안겨들며 앙증맞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아이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던 이화영도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수라온의 너른 정원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잘 손질된 잔디 위를 민준이와 소미가 할머니 이화영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저렇게 밝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수라온의 안주인에 걸맞은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내가 좋은 엄마니까. 아이들은 다 안단다.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화영이 서연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수라온 일도 조금씩 배워보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 네, 어머니.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와 수라온, 그리고 제 아이들 모두 제가 지킬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확신이 담겨 그때 민준이와 소미가 들꽃을 한 알음 꺾어들고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선물이에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꽃을 내밀자 서연은 활짝 웃으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과거의 상처와 눈물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환하고 단단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지독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당당한 엄마이자 수라온의 새로운 희망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눈물로 견뎌낸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고 진심은 결국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엄마의 용기처럼 당신의 삶 또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난 뒤 가장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반드시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조용히 응원합니다.